낙태죄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이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2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청하며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치열한 논쟁거리로 자리 잡은 낙태죄 폐지. 폐지를 요청하는 이들은 낙태죄가 이미 사문화된 규정으로 불평등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105명. 그중에서도 구속된 사례는 단 1명뿐. 또한 낙태죄로 인해 불법 낙태 시술이 행해지고 있어 오히려 여성의 건강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 하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우선 태아를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미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서는 낙태죄가 존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 말로 예상됐던 헌재 심판 결과가 미뤄지면서 논쟁도 지속되고 있는데 치열하고 어려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해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진행을 맡은 김만영입니다. 지난 5월 말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오늘쯤 낙태죄에 대한 헌재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죠. 하지만 헌재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채로 오랜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주장과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입장이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로 인해서 낙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 중에 하나인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관련된 쟁점과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한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변에서 낙태죄 폐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로라이프 여성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경북대 인문카운슬링 융합전공 배정순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배정순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희 갈등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 여성위원회 박윤숙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미 낙태죄는 폐지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논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잘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톨릭 의대 산부인과 김찬주라고 합니다.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로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 나오셨는데요. 우리 낙태죄 폐지 관련 상당히 길게 논의가 됐었죠. 뭐 짧게만 보더라도 10년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한본 변호사, 우리 낙태죄라고 했는데 이 낙태죄와 관련된 법적인 규정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현행법은 형법에서 예. 모든 임신 중절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처벌을 하고 당연히 산모도 처벌을 하고요. 그러면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에 일정한 허용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허용 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강간이나 중간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또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임신 24주 이내에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보건법에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미푸진과 같은 약물로 시술을 하면 허용이 되는 경우가 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이 1973년에 모자보건법이 73년에
들어온 다음에 별다른 개정 사항이 없어서 되게 오래돼 구식의 법이고 예. 그리고 이 사유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 사유가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98.9%는 이 불법 낙태를 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허용하는 것을 특별법으로서 모자보건법에서 하고 있다. 또 물론 관련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들이 또 있겠네요. 예. 네. 그런데 현재가 지금 이한범 변호사 입장은 시대적인 요구라든가 변화에 좀 구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낙태죄라고 얘기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로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질문 내용에 따라서 조금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또 다양하고요. 대부분 지금 사회 경제적인 그 이유가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낙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법상으로 여성에게만 처벌을 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인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 강화 없이 단순히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만을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낙태 자체에 대한 판단 이전에 현재 여성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 법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시는 거군요. 어떻습니까, 박 위원장님? 예, 배 교수님 지적에도 동의를 하고요. 네. 실제로 그 낙태를 하는 이유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전에 보사연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가 지금 그 원치 않을 때 터울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때로는 학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이런 사유로 일어난 불가피한 선택인데 네. 이걸 제로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허용하는 범죄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은 전혀 대상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실제 많은 여성들이 이거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낙태 문제만 아니더라도 여성에게 임신 출산 문제라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이걸 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재고할 때가 됐다. 김찬주 교수님은 현장에서 직접 관련된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 과연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불법으로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낙태죄가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우리 배정승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낙태의 원인 중에는 사회 경제적인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료실에서 볼 때는 이제 일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엄마가 아주 위중한 상황인데도 저희가 낙태를 안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주 이후더라도 산모가 위험하다면 저희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24주엔 사실 낙태가 아니고 출산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이 변호사가 이제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특별하게 허용하는 범주를 얘기했었는데요. 허용하는 범주를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허용하는 범주가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 질환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장애까지 있고요. 또 전염성 질환 그런 경우도 있고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인데요. 사실 이게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에는 저희가 강간을 저지른 남자를 데려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강간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에 임신된 경우 당연히 이거는 허용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일 저는 이제 의사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임신의 지속이 어떤 보건학적 이유로 엄마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유산 아니면 낙태 아니면 출산의 형태로 하게 됩니다. 임신 중독증이 너무 심해서 23주에도 정말 분만을 울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산모가 있고요. 23주에서 2주만 더 끌어도 살 것 같은데 엄마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은 제가 분만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도 많이 떨어졌고 원래 제 전공도 부인 종양이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 분만 많이 할 때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엄마는 21주인데도 자기는 아기를 낳겠다고 이제 그 몸으로 양수 터진 채로 모 병원에 가서 아기 낳아서 살려왔더라고요. 한 석 달 뒤에. 그래서 왔는데 제가 그냥 같이 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모체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는 산모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애기냐 산모냐 하면 저는 솔직히 산모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낙태죄는 제가 말하는 그런 진료실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사회경제적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박 위원장님? 근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법으로는 지금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를 낙태 허용하는 범위에 넣어야 한다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거기까지 내야 된다. 지금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허용되는 내용도 실제 아까 강간에 의한 그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만 실제로 강간을 입증하는 과정들이 되어야 하고 네.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이 낙인이나 드러나는 여러 조건들이 복잡한 상황에서 실제 그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2주가 훨씬 넘은 좀 위험한 상태에서 낙태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현행의 일부 조항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는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24주 이후가 됐는데도 산모의 보호를 위해서 산모의 건강에 우선해서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24주 이후에 했다는 이유로.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강간이나 중강간이 이루어진 경우에 물론 예전에 선생님이 요즘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010년 이전에는 거의 아무도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뭐 했는지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근데 2010년 이후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두렵고 뭐 혹시 그럴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강간에 대한 증거를 뭘 가져와라. 제일 좋은 게 고소라도 했느냐. 성폭력 상담소에서조차 이 임신 중절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일단 강간죄 고소를 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 사실은 범죄를 고소하라는 걸 강요하고 있는 게 또 낙태죄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우생학적 사유에서 문제점은 이 태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태아한테 그런 우생학적 그러니까 뭐 기형이라든지 태아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임신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 그러니까 산모나 그 아빠가 그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되게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정말 이게 제일 웃긴 이 법이 정말 이상한 법이라는 게 그 친부와 생부와 법률상 배우자가 다를 땐 이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 됩니다. 이를테면 강간을 당했는데 이제 기혼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 남편하고 약간 별거를 하고 있다든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 강간을 당했는데 가서 그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한테 나 동의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낙태죄 논란에서 늘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되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한 상황의 어떤 임신 상황들이 많이 논란이 되지만 실제로 뭐 작년 2017년도 11월에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도 스스로 뭐 공식적인 발언을 했지만 하루 3,000여 건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그 하루 3,000건 시술되는 낙태는 대부분 사회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포괄적인 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낙태를 만약에 허용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낙태에서 형법에서 그냥 낙태를 합법화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아까 보니까 김찬지 교수님하고 이현분 변호사는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이 법 체계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김 교수님 얘기를 하셨고 이현분 변호사는 법률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건 얘기할 때 이제 서로의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또 다른 나라는 대체로 또 어떻게 되고 있나도 비교 자료도 의미를 갖는 거니까요. 이한번 변호사, 다른 나라 사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뭐 캐나다나 북한, 덴마크, 이태리 등 나라는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처벌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 유사하게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는 하고 있대 허용 사유를 두고 그렇죠. 있다라는 점에서. 예. 허용 사유를 뭐 그 기간으로 하는 허용 사유와 그 어떤 사유, 사회 경제적 사유 같은 이유, 예. 이유로 하는 사유가 있는데 아니면 그 두 개를 다 함께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그래도
이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12주까지는 대부분 별다른 사유 없이도 산모의 요청에 의해서 허용을 하고 또 18주에서 24주까지는 어떤 사회경제적 사유라든지 뭐 어떤 나라는 스트레스, 정신건강, 산모의 정신건강 이런 걸 이유로도 허용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형화를 하면 12주까지는 사유 없이 허용하고 18주나 2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하에 허용을 하고 우리나라하고 있는 게 비교했을 때 어떤 그렇습니다. 특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로? 우리나라는 12주 사유 없이 허용하는 게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그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좁은 겁니다. 뭐 강간에 의한 거는 다른 나라도 다 인정을 기간만 하고 있죠. 제약하고 본인이 원하면 사유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아, 근데 그게 그렇지 나라들이 않습니다. 예. 그 네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잠시 독일의 경우를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 얘기하시고요. 네네. 독일은 물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을 합니다. 물론 모든 나라는 형법상 낙태는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일정 기간에 한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제 12주까지 낙태가 허용됩니다만 독일은 이 낙태를 허가받기 위해서 반드시 형법에서 정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에 대한 규정이 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9조에 의하면 상담 규정은 태아 생명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겉으로 보면 12주 낙태를 허용한 것 같지만 12주까지 이 산모가 비극적인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또 국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지원해 주고 많은 대안들 중에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낙태를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낙태를 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의 이 헌법 규정은요. 처벌하기 위해서 혹은 낙태를 허용하기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여성과 모성과 태아를 모두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다란 그 원칙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 사유하고 상관없이 허용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오히려 최종 결정 과정은 여러 가지 상담 등을 통해서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서 네. 오히려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네네. 얘기네요. 왜냐하면 그 법의 규정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여성이 불법 낙태 시술,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낙태를 했을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 그 여성을 독일 헌법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성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원칙을 철저하게 독일 헌법에서는 표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독일이 서구 선진국 중에 제일 이상하게 처벌하고 있는, 제일 독하게 그야말로 처벌하고 있는 가장 나라고요. 특수한 사례다라고 예, 보고 있네요. 독일이 가장 그렇습니다. 서구 예, 국가 중에. 그래서 박 위원장 얘기하시고요. 네네. 뭐 독일의 예는 이후에 우리가 이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사례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가장 중요한 정신은 독일의 경우에도 12주까지는 여성들이 낙태를 요구할 때 허용한다는 법적 취지가 일단 1번이고요. 그것을 그런데 보완하는 아까 중간 절차에서 여러 가지 검증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오히려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보완하는 제도로 상담 제도를 거치는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2주까지는 여성들이 원할 때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국가인 뭐 아일랜드라든지 예. 여기에서도 낙태죄가 지금 폐지가 되고 있고 지금 아르헨티나도 10월 달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 논의에서 상원이 지금 그 폐지가 확인이 됐거든요. 아, 그럼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대체로 어느 정도 낙태죄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는 그렇지 거죠. 않습니다. 예. 아일랜드에서 낙태 그 일부 찬성 조항이 나온 것은 아일랜드는 굉장히 엄격한 국가이기 때문에 태아가 그 모성 그 자궁 속에서 사망을 했어도 낙태 수술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낙태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찬성으로 간 것이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이런 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70% 찬성으로 네. 허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것이- 그 법의 전진에 있어서는 각 국가적인 논의와 합의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든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그게 있다는 취지가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네. 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기 신체 결정권입니다. 그런데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요. 엄마와 염색체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독립된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된 생명체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명을 결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두 차원의 문제가 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태아에 대한 생명권 자체에 대한 인식의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은 법 체계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쟁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 임신 중절이라는 용어를 쓰는 임신 중절이 정확하게 김 교수님 어떤 것을 타는 말인가요, 이게요? 네, 뭐 임신 중절은 이제 원래 자연유산이 된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뭐 아기를 이제 죽은 아기를 꺼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기 예. 임신에. 그래서 임신 중절에는 자연유산된 아기를 꺼내는 것부터 아니면 뭐 이제 정말 그야말로 낙태라고 하는 살아있는 아기를 꺼내는 것이 다 포함이 되고요. 요새는 방법도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뭐 수술적인 방법 다 이제 요새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 중절에 대해서는 다들 뭐 하루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낙태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11년도에 연대 보건대학원 연구 발표 결과가 있는데 굉장히 스터디 디자인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개인 의원 다음에 3차 병원까지 다 이렇게 예. 조사를 하고 이제 다음에 4천 명에 대한 그 여성들도 지역별, 나이별, 학력별 해서 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임실 중절 건수가 1,000명당 기준으로 합니다. 예. 가입 연령 1,000명 기준으로 15.8이었고요. 가입 여성의 15.8. 1,000명 기준으로 15.8명. 8명? 그러니까 1.58%네요. 그러니까 네, 1,000명 기준이면.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기혼인 경우가 우리 배 교수님 말대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17.1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낙태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대보다 지금 2010년대 이렇게 보면 1,000명당 40에서 25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잠깐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아까 1,000명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100명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4에서 2.5%로 네. 전 세계적으로 1990년 초반보다 지금 2.5로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 드리냐면은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100명 기준으로 한다면 퍼센트가 1, 2%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평상시에 과대하게 생각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수치를 저희가 한번 보면은요. 네. 2005년도 보건복지부 발표가 2004년도 낙태 건수인데요. 34만 2,433건입니다. 1년에. 1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추 잡아도 하루 1,000여 건이 되죠. 네. 당시에 저희가 출생아 수가 47만여 명이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놀랍고요. 글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 발표는 2009년도 낙태 건수입니다. 이것이 16만 7천여 건이니까 하루 한 460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2017년도 그 11월에 산부인과 협회에서 뭐 하루 3,000건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네. 저희가 하루 한 30여 명 그 자살 문제 때문에 2012년도부터 자살 예방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하루 3,000건 낙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2012년인가요? 헌재에서 한번 이제 합헌 결정 나는 과정. 주로 쟁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한번 변호사. 법적으로는 그동안에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대결 구도로 해서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가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을 때 태아 생명권은 우세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당연히 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형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논리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당시 법 체계 자체에 대한 논란, 쟁점은 안 됐습니까? 방금 뭐 이제 생명권하고 뭐 자기결정권 관련 두 개의 논쟁이 단순한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라는 것인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 핵심 이유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물론 그 사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할 당시에 사인의 헌법재판관이 낙태죄는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12주, 그러니까 한 12주 정도 아무런 예외도 없이 12주 될 때 그런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처벌하니까 위헌이다라는 의견이 사인이었고 아니다, 다 처벌하는 게 합헌이다. 또 모자보건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모자보건권에 일부 예외 사유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합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만 그 법이 위헌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4지만 합헌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부 의견 자체는 비슷비슷한 견해였다. 오히려 위헌 제청했을 때 위헌 판단 여건에만 맞지 않았을 뿐이지 헌법재판관들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네요. 네네. 그런데 이번 그 위헌 소송 관련돼서도 그 변론 기일에 그 대법관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외국에서 12주까지 이제 낙태를 허용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13주는 어떻습니까? 그럼 13주와 12주 차이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낙태를 해서 이걸 처벌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만 처벌하는 건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12주라고 하는 이 규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애매한 규정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이유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이 낙태라는 임신, 출산,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남성과 공동 책임이고 또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결국은 여성 혼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 후유증까지요. 네. 네. 김 교수님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박 위원장 얘기하시고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저희가 12주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이제 임신 초기 이제 6주 사진입니다. 6주에 정말 저희가 일명 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작은 아기가 심장 박동수가 저렇게 100회 이상 뛰는 것을 보면 이미 6주에 네, 6주에 안 뛰면 이제 산모들이 거꾸로 울어요. 요즘은 산모들이 다 알아서 선생님 제 아기 6주인데 왜 안 뛰나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산모분 6주여도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면 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6주에 저렇게 뛰고요. 다음 장 주세요. 다음 장 되면 이제 아기가 조금 더 자라서 한 1cm 정도 됩니다. 7주 정도 된 것 같고요. 다음 주세요. 지금 저 사진이 이제 9주 5일입니다. 이제 9주 5일. 저희가 12주면 해도 되고 이제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9주 5일에 아기 모양이 요새 3차원 초음파로 저렇게 머리, 팔, 다리 다 저렇게 있거든요. 움직이고 심장 박동수가 뛰는 것을 보면 이제 산모들이 정말 요즘 왜 이렇게 늦게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이제 감격스러운 임신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 초음파 보면서 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애잔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10주 정말 많이 컸고요. 그 다음 주세요. 아까 12주 기준 얘기하셨으니까. 예, 12주가 저 정도입니다. 12주 5일이면 누가 봐도 팔, 다리, 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3차원 초음파 사진이거든요. 교수님, 저게 가장 빈번하게 낙태가 일어나는 시기죠? 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직전에 사진을 보여준 핵심적인 취지는 이미 12주 상태에서도 다 형성돼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기가 아직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저 상태에서 이미 뇌가 이제 계속 발달되면서 저희 아기도 신생아가 태어나면 처음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애가 크면서 한글도 읽고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저 상태에서 계속 이제 12주에서 커나가는 거거든요. 꼭 제가 이제 꼭 봐야만 믿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게 되니까 12주 5일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12주란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사실은 상당히 아픕니다. 어디서 12주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뜨끔하는 거예요. 8주도 아니고 6주도 아니고 12주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박인수 의원님. 예. 사진 잘 봤고요. 그게 콩알 크기든 아니면 더 작은 시작이든 모든 생명이라는 거 소중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이 논쟁을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이나 자기결정권으로 대립하는 이런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쟁점이 그것만 되는 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12주를 택하는 것은 그래도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대체로 12주로 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안전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산모의 안전. 산모의 안전과 그다음에 다시 그 재생산을 해 나가는 게 여성의 몸이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바로 끝나고요. 네네. 이 12주고요. 근데 이 12주는 꼭 정해진 공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우리가 만들어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한편으로 우리가 생명권,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임신하기 어려운 난임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그 건강권과 그다음에 임신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 한국을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을 얘기할 때 M자국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만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 임신과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취업률이 빠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본인이 원한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이 출산 문제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 낙태 네. 문제는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서 선택한다는 문제에서 우리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네, 잠시 네. 속보 좀 듣고요. 김찬희 교수님 이야기는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각과 관련한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시 현재 청와대에서 5개 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의 유은혜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죠. 국회에서 교문위 활동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정경두 현 합참의장인데요. 공군참모총장도 지낸 공군 출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인모 현 특허청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전 차관이었고요. 현재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가운데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재선의 진선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또 차관 인사가 몇 분야 있었는데요.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현 감사원장 사무총장입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 쪽의 전문기자입니다. 정재숙 현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이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됐군요. 2016년 총선 때 외부 인재로 영입이 됐다가 국회의원은 되지 못했었는데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현 실장이 최근에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석수 변호사가 이번에 국정원 기조실장이 됐군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했다가 우병우 수석과 논란이 있었던 그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됐군요.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오늘 5개 부처 장관과 차관 몇 분에 대한 인사가 청와대 세세 발표를 지금 아직도 진행이 됩니다만은 핵심 내용만 발표해 드렸습니다.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윤숙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신 가운데 김찬주 교수께서 지금 다른 의견 하시려고 손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성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이 M자 곡선인 것이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간호사도 다 여자고 정말 이렇게 뭐 아까운 순간에 관두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음에 향후에 뭐 이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무조건 낙태를 그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톨릭 기관이어서 출산 장려를 하다 보니 간호사들이 셋 낳고 넷 낳고 정말 많이들 하거든요. 다들 휴직도 이용해 가면서 사회적 소셜 시스템이 좀 더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안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네. 8주, 10주, 12주, 2주 올라갈 때마다 그 낙태 위험성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12주가 왜 뭐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12주 이내에 할 때 이제 무슨 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이제 어떤 제한을 두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어디라도 뭐 12주까지는 안전하고 그럼 13주는 더 피가 많이 나고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차후 임신에 문제가 없느냐. 이제 산모들이 그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자연유산인데도 선생님 저 다음 임신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면 예, 출산도 위험하죠. 사실 아기 낳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유산하고 나서 다음 임신까지 걱정한 건 당연한데요. 반복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감염이라든가 이런 우려로 인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네. 그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우리 배 교수님이 오랜 기간 상담을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산모들에게 사실은 씻을 수 없는 뭐가 남습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예, 잠깐만. 초음파 사진 보내셨으니까 내보내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그 낙태죄 규정이 얼마나 잘못돼 있냐면요. 우리나라 그 12주 말씀하시고 10주 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난임 시술을 할 때 그 흔히 말하는 시험관 아기 이런 거 할 때 새쌍둥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 난임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 배아를 3개 또는 5개씩을 착상을 시킵니다. 지금은 3개만 하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10주 때 그 난임 시술한 그 배아 착상된 새 쌍둥이를 낳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개, 2개를 제거합니다. 그게 10주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생각한다 이거죠. 10주 때 10주, 12주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난임 수술에 대해서는 그러면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까지 해주고 돈도 지원까지 해주고 뭐 아무도 그 배아를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처벌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주장 안 합니다. 왜 생명에 다른 가치를 두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시면은 여기 나오셔도 그
그 강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에도 나아라라고 말씀하십시오. 가톨릭의 정신에 따라서. 그리고 뭐 우생학적 그런 관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생학적인 그런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게 생명에 대한 말씀하셔야 견해가 어떻게 일관되지 생명을 않다라고 형량을 문제 할 수가 제기하시네요.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모자보건법이 되게 잘못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모자보건법이 괜찮다, 뭐 그런 허용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까 말한 8주든 10주든 12주든 다 생명인데 똑같은 생명인데 왜 생명에 따라 차등을 둬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설명을 못 하시는 제가 한 겁니다. 가지만 그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부당하기 때문에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인공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안 한다고 다른 병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알고 법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네.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낙태죄 법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전달됐으니까 얘기하시고 얘기하시면. 또 다음 이어가시죠. 네, 저는 이제 의사고 이제 죄라든가 이런 것은 모릅니다. 근데 새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 산모 건강에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쌍둥이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새쌍둥이 가진 산모가 정말 자기가 힘든 거 안 돼요. 그 산모는 5개월을 입원해 있었어요. 새쌍둥이 유지하느라고 임신 중독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영원 변호사 얘기는 그걸 이제 셋 해가지고 시험하기, 예. 둘을 왜 제거하는데 그 문제 예. 지금 이제.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산모 있다니까요. 건강에 위해가 처벌 되기 안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낙태가 다음 여성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낙태를 하면 여성이 건강해지고 나 이제 일할 수 있게 되고 뭐 불이익이 없고 그렇게 되나요? 상담을 그러니까 해보셨잖아요.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 안전한 임신 중전 수술을 위해서는 임신 중절 합법화를 해야 돼. 처벌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요. 안전한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안전한 임신 중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네. 드릴게요. 우리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 합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한 낙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태란 굉장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의사들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시면 모든 수술은 다 위험하죠. 수술을 다 금지해야죠. 위험하니까. 얘기를 그건 좀 논리의 비약이십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미국의 얘기하시니까 제가 산부인과 끼어들죠. 전문의 도나 해리스는 안전한 낙태란 존재하지 않으며 안전한 낙태란 용어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태는요. 여성의 몸에 씻을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깁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해온 사람인데요. 실질적으로 낙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낙태를 하나의 트라우마로 보고 포스트 어벌션 신드롬이라고 해서 일종의 트라우마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에 있어서 여성만 당사자가 아니고요. 남성도 함께 치료하고 가족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거기까지 듣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예. 예. 가뜩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낙태죄라는 죄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나요? 오히려 낙태라는 자기 선택을 보장한 속에서 안전한 낙태 아니면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낙태라는 건 선생님 지적한 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거기에 낙이 트라우마에 죄라는 낙인까지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더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더 많은 피해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미국은 예, 예. 낙태가 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후유증을 겪습니다. 그거는 낙태가 합법이나 불법이라고 이게 뭐 후유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낙태는 낙태 자체가 매우 여성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한국 여성은 맞습니다. 거기에다 죄의식까지 강화시키는 예. 거죠. 근데 우리나라 바로 그 얘기 좀 하죠. 그러니까 예. 아까 지금 이제 맞습니다. 태아라든가 산모가 몇 주 단계에서 어떤 정도의 생명의 의미를 갖고 어떤 조치가 과연 허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논란도 있지만은 현재 낙태죄를 규정하고 형법을 비롯한 또 모자보건법 관련 등이 현재의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긍정적인 걸 도출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완 과제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폐지가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법 체계와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산모 또 아이 생명권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현장- 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위기 임신자들을 그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낙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든지 뭐 또 청소년이라든지
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터울 조절이라든지 그러니까 기혼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합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양육권이라든지 어떤 그 아이를 제대로 출산하고 키울 수 있는 이런 조건들에 적극적인 정말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이거를 단순히 낙태를 그냥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문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폭력적인 다른 것입니다. 요인에 의한 지금 뭐 특별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 사회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특히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셨는데 그거는 낙태죄 여부가 아니라 다른 보완 조치, 국가적인 조치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런 관점이네요. 외국 사례를 통해서 그건 얼마든지 네. 알 수 네. 있죠. 제가 먼저 반론을 하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이 되지 않고요. 왜 그 문제를 그다음에 낙태 합법화를 지금 통해서 현재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 그거는 법이 우리가 73년도에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도입됐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53년도에 마련된 형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조치를 허용했었어요. 아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다 눈 가리고 그러니까 미봉책이었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조장되고 했었던 게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건소에 저출산 가면- 문제가 등장하면서 하나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낙태를 지금 불허하는 그다음에 처벌하는 것이 강화되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까 법 체계에 대해서도 네. 이게 일관성 있는 법의 흐름이 아니라 국가가 그때그때마다 여성들을 생산에 동원되는 또 여성의 몸들을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법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형법 예, 예. 자체는 뭔가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좀 정비를 해야 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냥 옛날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인가요? 유지되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것이 나타나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에 식으로 따라 사문화되기도 하다. 그렇죠. 예, 하고 있고 일관성 없는 거는 지금 일관성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아까 선생님은 계속 사회 경제적인 이유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낙태를 해야 하는 원하지 않는 법 체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건 극히 그렇고요. 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다른 적극적으로 부분, 예. 반영해야 하는 문제지만 네. 선생님 우려는 그것만의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낙태를 지금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여성들의 지금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아이를 계속적으로 출산하고 낳을 수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예. 예, 그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달리 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김찬지 교수 얘기 듣고 또 이 변호사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국가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전공이 원래 부인 종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최근에 이제 생명 존중 때문인지 연명의료법이라는 것이 이제 실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기암 환자가 이제 미리 이제 해놓고 자기가 뭐 이제 미리 뭐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그냥 무의미한 식물인간이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걸 미처 사인을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의료인과 이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거의 돌아가실 당사자가 아닌 그 예, 만약 의료인들이 그분이 그분 아니 의료인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 회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처 이거를 사인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게 같은 언제쯤 결정이 됐죠? 그게? 연명의료법은 이미 벌써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부터. 예, 그것처럼 예. 국가는 사실 생명을 보호하기 우리가 위해서 보통 쉽게 사회적으로는 연명 의료를 무슨 표현 했던 것이죠? 그동안에? 과거에는 이제 뭐 식물인간인데 이거를 뗐다가 의사가 예, 처벌받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연명의료법이 나왔고요. 또 저희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주 이후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산모의 생명이냐 아기의 생명이냐. 근데 아기도 살릴 수 있는데 이럴 땐 어떡하나. 이럴 때는 사실 산모도 울어요. 자기는 아기도 낳고 싶고 자기도 살고 싶다고. 그럴 땐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엽니다. 생명위원회. 그러니까 이거는 산모가 주장할 수도 있죠. 내 아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할 수 있으나 본인도 이제 그럴 때는 위원회가 열려서 24주인데 암이에요. 자기는 아기도 낳고 싶고 자기도 살고 싶어요. 그럴 때 위원회가 열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법 체계에서 가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그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일관성 있게 사실은 국가가 첫째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 다음에 예. 일관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지지가 없습니다. 저희 미혼모 이제 이런 시설을 방문해 보면 아빠들이 정말 뭐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또 엄마가 열심히 벌어놓으면 와서 또 가져가기도 하고 양육비 이행법 이런 게 이제 잘 아직 안 되고 있죠, 교수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예, 예. 외국의 경우는 사실 17세 그 남성이라도요, 청소년이라도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들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미혼모일 경우에 자기 구안을 자기 스스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지 뭐 않았습니까? 논란에 뭐 주장이 왔다 갔다 네, 합니다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여성은 아이를 그냥 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전무한 상태에서 낙태만 허용을 해버리면 저는 더 오히려 여성만 피해를 비극적인 일이 봅니다. 더 아니, 많이 근데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동들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진영이 바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다른 나라의 미국도 그렇고 낙태죄가 폐지된 나라에서 오히려 낙태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수준에서 되고 있다는 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러한 나라에서 낙태죄는 있으되 이런 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도 지금 선생님들 얘기하셨지만 심각하게 음성적으로 낙태는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폐지를 통해서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 여러 가지를 보장하고 한편으로는 비혼모에 의한 출산에 의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혼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법 체계가 갖는 효과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두 분 하셨고요. 이한번 변호사. 예, 그 말씀 당연히 동의하는데 일단 그러면 그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처벌을 시키든지 처벌은 하면서 그 조건은 없는데 처벌은 하고 그 조건을 높여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의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태를 비범죄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거지 모든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모든 임신 중절을 다 허용하고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처벌하지 아닙니다. 않고 규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죠? 근데 의료법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고 뭐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에 또 근데 의사도 간호사가 할수 그걸 있는 의료 행위 위반하면 뭐.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어떻습니까?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해야지 형법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다른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12주, 야. 24주 뭐 이런 것도 처벌이 되지 않은 전제하에서 할 수 형법상의 있게 처벌 안 했으면 대상으로는 삼지 말아야 된다 그 예, 얘기군요. 그리고 뭐 그 전제하에 다른 규제를 말씀을 하는 거지 지금 지금 낙태죄를 폐지한다 그러면 모든 낙태는 다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정말로 어떤 쟁점을 오도하고 있는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적드리고 생각하고 있지 싶습니다. 않습니다. 예. 예, 예. 저희는 오히려 그 산모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 낙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실제로 비동의에 의한 낙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죠. 오히려 하는 강화해야죠. 입장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산모가 동의하지 않는데 중절하게 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강제 낙태 그러니까 누가 강제를 시키냐고 보통 경우는. 그러니까 장애를 근데 갖고 어떻게 있거나 보면 예, 낙태는 여러- 어떻게 보면 낙태는 여성이 선택하더라도 대부분 강요되었다고 봅니다. 낙태는 여성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본인의 처지다 본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가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비극적 선택이 바로 낙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런데 뭐 그런 넓은 의미에 봤을 때 다 이제 비자발적인 선택이 되겠는데 아까 산모가 동의하지 않는 강제 낙태를 얘기해서 얼마나 어떤 사례들이 있나. 저는 요새 드라마에서 옛날에는 봤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동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 동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여러 사람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3차 병원, 뭐 2차 병원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동의 없는 거는 어렵고요. 아까 예. 우리 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동의를 뒤에서 누가 이제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사인을 하는데 뒤에 사회적으로 뭐 어떤 뭐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보이지 않는 손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밖에 저는 안 보이고요. 본인이 사인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없습니다. 아 지금 아까 이한번 변호사 얘기 형법상의 규정을 없애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이를 임신과 출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지금 위기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국가에서 임신의 일정 시기를 매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0건 낙태가 일어나는 이런 환경에서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모자보호법이라든가 의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신중한 결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다라고 이한번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장 상담을 해보면 예. 낙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낙태만 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좀 문화적으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굳이 지금 법을 다시 열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아니 거죠. 선생님은 그런 사례를 못 들었나요? 어떤 지금 사례를 낙태를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에 허용된 사유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낙태는 해야 하는 결국은 외국에 가서 한다든지 외국에 가서요?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지급을 통해서 저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 잡지 왜? 않겠나 보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여성들이 그 병원에 가서 음성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또 그 결과가 부족했을 때 책임도 묻지 못하는 이런 피해 사례들이 선생님들은 전혀 접수가 그런 되지 사례가 않습니까? 있습니다만 하루 그런- 3,000건 낙태 중에는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예. 대부분은 원치 않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고요. 낙태를 굉장히 수월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현실입니다. 3천 수월하게 건이 하고 있으니까 법은 폐지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법을 예. 국가가 조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문화돼 버렸 상태인데 오히려 나머지 부작용만 있다라고 이한번 변호사는 보는 건가요 지금요? 예. 부장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 교통법규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법 사례들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법을 모두 없애거나 하지는 않죠. 오히려 법을 강화하거나 혹은 왜 그런 불법들이 일어나는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항상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해서 규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떤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산부인과 윤리적으로 뭐 24주 이상은 그 자체에서 수술을 안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임신 중 24주 이후에는 임신 중절이 안 되는 방법도 있는 거지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그 내부 규제에 의해서 24주 이후로는 안 한다라고 안 하면 뭐 과태료도 아니면 영업 정지나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처벌을 안 하고. 네, 아까 지금 현행법 때문에 아까 우리 박 위원장께서는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을 국내법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까지 가는 사례 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또 다른 지금 현행 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뭐 하루 3,000건 정도 발생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엄청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되는 양은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1년에 한 14건 정도, 15건 정도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식 재판으로 가서 처벌되는 건수가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럼 그 중에 이제 특히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처벌받는 거고 한 반 정도가 산모들이 처벌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변호한 사례인데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변호한 사례인데요. 커플이었고 둘이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헤어진 다음에 그 남성이 여자 집에 자꾸 찾아와서 막 괴롭히고 뭐 하니까 여성이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주거 침입 뭐 이런 걸로 해서 더 이상 못 오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 여성을 낙태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 사이에서는 2번의 낙태가 있었습니다. 2번의 임신 중절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거는 자기가 같이 병원에 데려가서 동의해서 된 거고, 두 번째 거는 헤어지기 직전에 이제 임신이 돼서 헤어진 다음에 그 임신 중절을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그 예. 부분은 그랬더니 그 두 번째 것만 고소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것만. 예. 이 지금 어느 기관에서도 경찰이나 뭐 보건복지부나 어느 기관에서도 그 가서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그거 이제 끝났습니다. 그 뭐 그럼 어떻게 결론이 처벌은 나왔습니까? 안 받는 걸로 처벌이 안 어떻게 받는 걸로, 안 받는 예.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사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찰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1년에 10건 정도 일어나는 처벌은 이렇게 남성이 여성에 대한 복수, 헤어진 남성이 알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복수 예, 이런 걸로만 그 이루어지기 낙태죄라는 것 현실입니다. 때문에 악용했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그래서 우리 그 배 교수께서는 남자에 대한 책임도 같이 네. 물을 수 있는 현재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성과 의료인만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남성 오히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의견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엔에서도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로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인권 침해라고 아하. 한국에 수차례 지금 권고 권고를 하고 들었습니까? 있습니다. 예예. 여성이 건강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건강이라는 것은 인권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여성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비혼의 여성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 지금 상태에서 유엔에서 지금 낙태죄 예, 예. 폐지를 지금 한국의 인권 개선에 지금 그 과제로서 지금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까? 여성차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여성들에게 낙태의 의료 서비스와 이후의 돌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예.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 네. 자체를 권고하고 있나라고 질문해봤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논의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저는 낙태죄 일부 허용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뒤로 미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유엔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권고한 것도 예. 낙태를 막 전면 허용하라가 아니라 그렇죠. 낙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2011년에는 형법으로 처벌하는 거를 제고하라, 그리고 하여튼 거기서 2018년에는 오늘 그 기범죄화하라 예, 이렇게. 법 관련은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그 이 변호사 얘기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자보건법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지금 배 교수님 등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아까 실제로 그 모자보건법이라든가 의료 과정 속에서 이것을 충분히 뭐 이렇게 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그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예. 된 것만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결국은 형법상의 조치 형법은 모르겠습니다. 제 법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이제 모자보건법상에 허용하는 것만 얘기하고 길이 있으니까. 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때 뭐 이제 낙태죄 처벌한다 그랬을 때 뭐 해외로 갈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아는 산부인과 선생님들께 여쭤봤을 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같이 이제 병원들이 다 진료비가 대충 SNS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하게 뭐 누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낙태가 합법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산을 하게 되면 일본은 외국 가서 아기를 낳아도 뭐 다 돈을 줍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 건강을 그렇게 챙겨야 되는 정부가 전혀 재정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네. 뭐 이게 보니까 상당히 뭐 헌재가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정한 방향으로 법 체계를 정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뭐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논의를 만약에 이게 서로 간에 오늘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비슷하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좀 미미한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이런 논의가 그동안에 이 시간에는 처음이지만은
10년 이상씩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어느 부분은 정말 서로 간의 가치관이라든가 보는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것은 접점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접점을 좀 만들 수 없을까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 얘기에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는 합의해 나갈 수 있고 아니 그건 아니 전혀 낙태가 아닙니다.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전혀 거죠.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현행의 어떤 성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순히 어떤 뭐 피임 교육이나 콘돔 교육으로는 더 이상 낙태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17살 커플 전화도 받아보면 선생님 저희는 피임했는데 왜 아기가 생겼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사실은 자기네들은 피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임이 안 된 경우가 허다하고요. 기혼인 경우에도 원치 않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일 경우에는 사실은 피임 실력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피임을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냐? 낙태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력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그거 저희들 계속 주장하던 바고 네네네. 그 얘기해 네. 그런 부분은 아마 동일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는 지금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3,000건이라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열심히 하면 갑자기 한두 건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인지 지금 3,000건이나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하지 마라 형벌로 처벌하라 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선생님들도 아까 동의를 하셨는데 여성의 건강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건강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자, 이 원칙적으로 다 불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무자보건법으로 허용되는 경우가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1.1%밖에 안 됩니다. 98.9%가 불법 사유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2018년 연구 결과.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불법이고 게다가 처벌까지 의사도 처벌하고 환자도 처벌하고 산모도 처벌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톨릭 병원은 당연히 원래 안 하겠지만 대학병원에서 낙태 시술 자체를 안 합니다. 임신 중전 수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임상으로 이걸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임상으로 배우지 못하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어깨 너머로 배우겠죠. 원래 하시던 분. 예전에 선생님 2011년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하던 말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규제 안 하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10년이 프로라이프 의사가 고발한 이후로는 안 하는 병이 엄청 많고요. 실제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술비도 확 오르고. 그러니까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거 시술하시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안 되고 그리고 불법이다 보니까 건강보험은 필요 없고 그냥 정상적인 수술로 합법적인 수술로 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불법인데 그런 의사의 상담 의무나 이런 걸 다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수술도 연구도 안 되고 더 좋은 어떤 안전한 방법에 대한 연구도 안 되고 약품도 안 되고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라고 그리고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약물로도 한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모든 약물로 인한 그 임신주전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처벌받아요. 선생님 하셨으면 원래 다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모자보건법에는 약물로 하는 경우에를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네. 인공 임신주전 수술만 가능한 겁니다. 네, 김찬주 교수 사시고 담아십시오. 또. 네. 미국은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어떤 병원이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원과 어떤 의사들이 자기가 하지 않겠다 표명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산모가 위급한 경우에 낙태를 해야 되면 알선을 해주면 됩니다. 미국 교과서에도 됐고 미국 실제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생을 지금 20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낙태 시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급한 상황에서 할 사람이 없으면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갔는데 산모가 유산이 돼서 낙태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가톨릭 의대생들이 아프리카 가서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산된 경우에 한해서 낙태 시술을 당연히 다 하는 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지금 계속 여성의 건강권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성의 건강이 내 몸의 건강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항상 아기와 자기를 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생각하는 게 여성의 건강권,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산모를 보고 있고 저희 산부인과에 사니까요. 여성의 건강권, 태아의 생명권, 이 두 개의 조화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항상 이 저울질을 합니다. 저울질을 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태아의 생명권은 항상 하다 보면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지금 있지 않고요. 그냥 여성의 건강. 근데 여성도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산모들은 다 굉장히 뱃속의 아기와 자기를 항상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낙태는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한 정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박연수 위원장은 정의당 소속이신데 예. 정의당에서는 이거 폐지 쪽의 당론인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그 심상정 예. 그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 관련한 정책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법안 등 여러 연구를 하고 있고 일단은 헌법재판소 예, 결과를 결론 보자. 본 다음에 하고 저희 입장으로는 지금 낙태죄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 지금 교수님도 사례로 얘기하는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태죄가 유지되고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좀 가난한 나라들이 대체로 지금 이 법이 존치가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편으로 되게 많은 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과 태아가 생명을 잃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낙태죄가 존치하고 있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도 사실은 예. 미국의 경우도 좀 낙태하고 예. 총기 문제는 계속 이제 논란되고 있긴 하죠. 예,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53년도에 형법으로 도입된 이 낙태죄는 사실 일본의 법을 거의 그대로 따라왔었던 그런 법이었고 사실 법으로서의 그 낙태죄 역할들을 형법이 제대로 제정이 되면서부터 들어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네, 53년도에 이렇게 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때는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국가 운영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보건소에서 다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했을 때 제가 그 질문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는데 몇 가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회경제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오히려 거기 이런 낙태죄로서의 규정이 제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이라든가 뭔가 제대로 못 살펴서 건강 문제도 오히려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찬지 교수님은 지금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아주 충실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남자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할 수 있다는 강화를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쪽 같습니다. 이 논의가 물론 여성의 건강과 태아에 대한 생명 보호 의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남성들도 이 논의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낙태죄 조항 자체는 여성을 처벌하고 그 의사를 처벌하게 돼 있지만 형법에는 그 교사 방조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태를 강요하면 그 여성에게 그 아빠가 없는 태아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빠가 여성에게 그 임신중절을 강요하거나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 형법상 낙태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정말 이 법이 정말 이상한 게 만약 정상적인 커플인 경우에 서로 이제 임신중절을 하기로 했다면 그 남성이 그 여성을 산부인과 병원에 태워다 줬다든지 데려다 줬다든지 아니면 수술비를 주면 낙태 방조죄로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 여성을 임신을 했을 때 나는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도망가면 나쁜 놈은 처벌 안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형법상 낙태죄고요. 남성들도 만약 국가 정책이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낙태죄 엄벌하겠다 그래서 남성들까지 처벌하기 시작하면 남성들도 다 걸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한분 변호사 얘기로는 지금 근본적으로 폐지를 얘기하시는데 폐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여튼 뭔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은 계속 하시는데요. 이 문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요.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에 그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 개정안 발표했다가 특별하게 발표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킨 거다 논의도 있었고 헌재 결정 나기 전까지는 처벌은 유예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방향으로 규칙을 다시 한번 의사들의 그 면허정지
한 달까지 다시 한번 확인시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사들은 이제 산모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왔을 때 이렇게 어떻게 왔는데 자기가 강간 당했다고 했을 때 물론 어떤 의사는 그렇게 하겠죠. 강간 고소한 걸 가져와라. 나는 그거 하기 전에 안 하겠다. 그렇지만 강간이라고 얘기하고 보호자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의사들은 진료실에 있는 의사들입니다. 이런 의사들을 이제 사실 뭐 사회에 나가서 저희가 무슨 경찰에 가서 저희가 서류를 떼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선언했던 이유는 이제 법대로 하겠다, 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제가 아는 경우에는 저희 분들은 다 그 법대로 제가 아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내가 강간당했으니까 유산 그 지금 낙태를 해주시오. 그냥 그 구두로 낙태해 주는 경우 없습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를 한다면 그 서류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보건복지부가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6년도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작년도에 23만 명이 청와대에 서명을 하는 도화점이 된 게 네. 바로 보건복지부의 그 처리 때문이었고 그게 이제 새로운 그 개선이 없이 똑같이 관성적으로 대체로 올해도 여성 활동 단체들은 지금 폐지를 주장하는 쪽인가요? 그렇죠. 낙태죄 폐지를 약간의 위해서 정파성 차이 상관없이 여성 단체들이 대체로 그런가요? 여성들 내에서 뭐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존에 열심히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여성 단체는 프로라이프 그걸 요구하고 회장이신 있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은 지금 이제 낙태죄의 유효성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회에 저는 좀 인식 개선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담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캐나다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 아기가 생겼고 둘은 미혼이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남성은 출산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울 수 없으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내서 캐나다에서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출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국 여성은 결국 낙태를 선택했거든요. 그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지금 낙태를 지금 당장 법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논의를 조금 미뤄두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낙태를 어떻게 걸러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한 이후에 저는 다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인식개혁 차원에서 아직도 낙태라는 것이 형법상 처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인식개선이 됩니다. 먼저 낙태죄를 폐지를 하고 비범죄화를 시킨 다음 하면서 인식 개선을 노력해야지 법은 그대로 두고 사람들 인식만 개선해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예. 변호사님께서도 낙태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낙태가 저는 모두에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없애자는 거지 낙태를 좀 하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좀 묻고 자유롭게 싶습니다. 하자라고. 낙태를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치 않은 임신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낙태죄를 폐지한 다음에 그 방법을 계속 얘기하자는 게 제 얘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제가 계속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꾸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좀 소개가 된 것을 조금 듣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몇 개 들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토론을 조금 더 하고 얘기하자고 하니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만약에 헌재 결정이 돼버린다면은 못마땅하다는 쪽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어느 방향이 좀 합의가 되겠는데 아니라면 제가 보기 계속 반복해서 느끼는 게 어느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의 취지에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범 변호사는 낙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형법으로 이것을 규율할 사항은 아니다. 계속 그건데요. 지금 형법 아까 우리 김찬지 교수님은 형법까지는 모르겠고 현행 모자보호법 주어진 속에서 여러 가지 산모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가 또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결과 나왔을 때 의사들 전부 그 낙태 수술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선언하겠다, 뭐 집회도 하겠다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회여서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회에서 한 것이어서 모르겠고 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대학병원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한범 변호사님께서 합법화와 이제 뭐 비범죄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논문을 찾았더니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보니까. 과연 다른 것인가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인간 권리는 아직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으나 어디를 봐도 여성이 그냥 나 낙태하겠다 했을 때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거는 아직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뭐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다른 외국 사례도 반드시 어떤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예. 그 조금 거의 시간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중간에 또 이제 내각 또 새로 이제 교체된 거 발표도 있고 중간에 약간 끊기기도 했었는데요. SNS를 통해 들어온 시청자들 의견 몇 가지 좀 살펴보고 토론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주님 의견입니다. 어렵고 민감한 문제네요. 낙태도 결국 생명을 빼앗는 행위니 처벌은 필요한데 전후 상황과 여성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더 많다 보니 점점점점 했었네요. 커피 트래블러, 커피 여행가 같아요. 의견입니다. 낙태 때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태아도 엄연히 생명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낙태는 범죄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허용이 될 만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하는 생각입니다라는 건데 아까 모자보건법에서 그 부분이 좀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오늘 패널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윤가야님의 의견입니다. 태아의 생존권 이전에 산모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낙태죄 그 자체가 생명을 경시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여성과 태아만의 대립적 구도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성만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몇몇 패널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리한 것도 있고요. 성적인 자기결정법은 혹시 의견이 안 들어갔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거 포함해가지고요.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요. 특별히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해서 네 분께서 한 40초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연숙 위원장님. 예, 이제는 그 낙태죄가 폐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여성에게도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에게만 이 책임을 묻는 이 차별적인 평등권에 위배되는 이 낙태죄는 폐지되고 그런 속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출산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찬주 교수님. 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20년 이상 있었고요. 네. 저야말로 여성의 건강권을 늘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건강권은 단순한 내 몸 하나만의 건강권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내 태아의 생명권을 포함하는 여성의 포괄적인 의미의 건강권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항상 강의 마지막에 얘기하는데요. 여성이 건강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보호되고 또 이제 그 포괄적 의미로 건강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하건 변호사. 예,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보호 의무는 누구에나 있고 국가에게 특히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이 되지 않은 태아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되는 전제하에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배정순 교수님. 네, 낙태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또 육체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가가 제대로 제도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책임의 성교육, 또 생명 존중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성 평등을 넘어서 양성 존중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법을 좀 모아야 되는데요. 그런 논쟁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낙태죄를 둘러싼 이 문제도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바로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같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두고 좀 입장이 갈립니다. 언제 결정을 앞두고 논의는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모쪼록 찬반을 하긴 하되 좋은 해법으로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